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인가요? 네, 예, 이곳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한 겁니다. 권고안이지만 상당한 실행 능력을 갖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언론들마다 다 대서특필하고 아니 하여튼 어제 조간신문들은 일면 헤드라인이 다 이 기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고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긴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종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권고안은 보기가 4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이번 권고안은 보기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간의 미세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번 권고안이 거의 최종안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PD님께서도 주간 브리핑에서 다뤄주셨고 페북에서도 올려주셨던데 이게 거의 확정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돼서 거의 모든 일간지가 이 기사를 지금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죠. 예. 권고안에 나온 골자는 2가지입니다. 지난주 설명드렸던 종부세 개편에 대한 권고안이 이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자,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 방안이 조정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PD님께서 페북에 올려주신 각 언론 머릿기사 링크를 쭉 따라가 보면 언론사별로 뉘앙스가 아주 다릅니다. 예, 대부분 보수 언론들은 종부세 1조 더 낸다. 종부세 최고 22.1% 오른다. 금융소득 1,000만 원 넘는 40만 명 세금 더 물린다. 이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았고 제일 웃겼던 건 동아일보 기사 제목인데 부자 증세 세계에 화살 쏜다. 제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아, 난소공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세계의 화살이라는 표현은 이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말하는 건데 예. 편집자가 어디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써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의 화살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갖다 붙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혀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말이죠. 예. 반면에 한겨레 신문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일면 제목이 불로소득 과세 강화 신용만 낸 재정개혁 권고안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편차가 느껴지죠. 진보 언론도 보수 언론도 다 이번 권고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근데 보수 언론은 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느냐 나쁜 정부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고 한겨레 뉘앙스는 왜 부자들한테 세금을 이거밖에 안 걷냐 너무 약하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종부세 개편 권고안이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의 스탠스, 종부세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스탠스를 보면 보수, 진보 양쪽에 모두 반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어정쩡한 위치에서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처럼 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이 보기에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를 건드렸다는 면에서 보수 진영은 열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서부터 공격을 받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어정쩡함이 나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당연히 저는 보유세 개편이 더 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 손을 대는 게 이해가 되고 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밤에 이거 가지고 제가 매우 존경하는 진보 진영의 한 분과 소주를 오래 마시면서 굉장히 오래 토론을 했는데 그분은 현 정부가 부유층 과세,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한 과세에 너무 미흡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셨고 예. 저는 이걸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아서 이해가 된다라는 반론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럼 일단 엊그제 나왔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22일에 발표됐던 종부세 개편안에는 보기가 4개가 주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 2, 3, 4, 4개였는데 그중에 엊그저께는 3번을 사실상 채택을 한 거였습니다. 이 보기 4개 중에 3번이 제일 강력했었거든요. 그나마요. 3번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하고 종부세율도 올린다 이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종부세를 물릴 때 아주 이유 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개정안은 그 이유 없이 깎아주는 조항을 좀 덜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도 0.75에서 2%까지 퍼져 있는데 이것도 조금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부담을 높이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1주택자 국민이라면 이번 개편안도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지금 이 대상자가 5,400만 국민 중에
30만 명 언저리예요. 1%도 안 되는 국민들만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길게 드렸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엊그제 추가로 발표된 대목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쉽게 말하면 이자죠. 간단히 말하면요. 요즘은 주식 투자를 하면 기업이 매년 배당을 주는 곳이 많은데 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소득은 부동산 소득과 함께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에요. 예금 넣어서 이자 받는 거니까요. 이게 많이 강화됐다는 건데 이것도 보수 언론 호들갑이 좀 웃깁니다. 제가 보기엔 많이 강화되지 않았어요. 현행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이것도 소득이니까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전 세계 만국의 공통입니다.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이자거나 혹은 좀 내리자거나 이런 논쟁은 할 수 있어도 고소득자에게는 저소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 이건 뭐 합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일단 연봉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연봉 개념은 아니지만요. 연봉이 1,200만 원 이하다. 이러면 소득세율이 6%예요. 세금을 6% 떼가는 겁니다. 아주 낮죠, 세율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없어요. 세금 자체를 낸 게 거의 없으니까 돌려받을 일도 없는 거죠. 이제 보통 대부분 직장인들 연말정산 때 되면 되게 바쁘잖아요. 13월에 월급이라고 해서요. 공제도 꼼꼼히 살피고 그러죠. 여담입니다만 저희 민중의 소리 직원들은 연말정산 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해봐도 돌려받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후배 하나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우리는 연말정산에도 돌려받는 게 없냐.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야, 연말정산이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 중에서 돌려받는 거다. 그런데 네가 작년에 세금을 얼마 낸 줄 아냐? 거의 안 냈다, 저소득자라서. 그러니까 못 돌려받는 거다. 라고 답을 해주면 이제 이해를 하죠. 그 다음 연봉 4,600만 원까지는 소득세율이 15% 적용받습니다. 1,200만 원 이하가 6%였던 거에 비해서 2배 넘게 높아지죠. 8,800만 원까지 가면은 24% 확 높아집니다. 연봉이 1억 5천만 원 이렇게 가면은 소득세율이 35%가 돼요. 3억 원까지 가면은 38%로 높아지고요. 5억 원까지 가면은 40%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연봉이 5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42%가 됩니다. 3억 원 이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올해부터 조금씩 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금융소득이나 이자, 배당 이런 걸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 내느냐? 15.4%를 일률적으로 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다 이러면 통장에 300만 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그 다음에 200 얼마가 들어오잖아요. 이자나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1억 원을 예금을 하고 이자율이 2%면 1년에 이자가 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00만 원이 안 들어옵니다. 세금으로 15.4%를 떼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 168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아까 소득세를 설명드릴 때 연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연봉이 8,800만 원까지는 24%, 1억 5천만 원까지는 35%뭐 이런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런데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15.4%밖에 안 됩니다. 똑같은 소득인데도요. 이게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물려야 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물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이자나 배당은 소득이 높고 낮으면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일률적인 세율을 매깁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하느냐?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연봉만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연봉에 따라서 얼마의 세율을 달리 매기면 요거는 그렇게 하면 불공정하고 이자든 배당이든 이것도 전부 연봉이랑 똑같은 소득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연봉하고 합쳐서 과세 표준을 매기자는 거죠. 요 아이디어가 바로 종합소득세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봉이 얼마면 세율이 얼마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다시 정확하게 정정을 하면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이 1,2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6%예요.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이 4,6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15%,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이 5억 원이 넘으면 42%, 이렇게 매기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공평한 거죠. 연봉은 1,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금융소득이나 불로소득이 한 5억 원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연봉이 1,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연봉에는 6%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 넘는 금융소득에는 15.4%밖에 세율을 적용 안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연소득이 5억 원이 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봉 더하기 금융소득 합쳐서 5억 원이 넘는다는 기준으로 42%의 세율을 물린다. 이게 이제 더 공정한 거죠. 세금 얘기는 역시 지겹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도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 개념은 노동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모든 금융소득을 다 노동소득에 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예금이 몇 천만 원이 있거나 아마 예금이 1억 원, 2억 원 있거나 이런 분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자 받을 때 이자에서 15.4% 세금 떼고 끝이에요. 당신 연봉이 얼마냐, 이자랑 합치면 연소득 얼마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현행은 이자나 배당으로 1년에 받는 돈이 2천만 원이 넘을 때만 노동소득하고 합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로 1년에 2천만 원 못 받는 분들은 아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2천만 원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이야기냐면요. 얼추 지금 은행에 돈 맡기면 금리를 아무리 높게 쳐줘도 1년에 2%가 안 됩니다. 이자가요. 그러니까 예금을 10억 원쯤 해야 이자가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게다가 배당은 2%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예금 통장으로 10억 원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변에 이런 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세당국에서 통계를 뽑아보면 연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사람 숫자가 우리나라에요. 9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부자들도 현금을 이렇게 많이 통장에 꽂아놓고 있질 않습니다. 종부세 대상자보다도 작아요. 진짜 아주 일부의 현금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이걸 좀 조정한 겁니다. 이자 2천만 원 넘는 사람에게만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건 너무 공평하지 않으니까 요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자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개정안이 되면 지금부터 이자로 1,0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1년에요.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됩니다. 노동소득과 합쳐서 세율을 적용받아요. 이걸 가지고 보수 언론이 세금 폭탄이다 이러고 있는데 1년에 이자로 1,000만 원을 넘게 받으려면 예금이 5억 원 넘게 있어야 됩니다. 생현금을 5억 원 넘게 들고 있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정부 추산으로도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5,400만 명 국민 중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편이 돼도 여전히 국민의 1%도 안 되는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자들에게만 가사가 되는 개편안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매우 공정한 세금이에요. 심지어 저는 오히려 약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은 불로소득에 관한 세금이니까요. 상식적으로 불로소득의 세율이 노동소득보다도 높아야 되겠습니까? 낮아야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서의 세율은 노동소득보다 당연히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참 낮았습니다. 15.4%밖에 안 됐어요. 이걸 아주 조금 바로 잡은 겁니다. 불로소득 세율을 노동소득보다 높게 한 것도 아니고 같게 하자라는 정도니까 조금도 무리한 세율이 아닌 거죠. 아주 정당한,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할 만큼 작은 미세 조정이었을 뿐입니다. 이 정도로 해설을 마치고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번 금융소득 개편안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본 거예요. 종부세 개편안 때에는 댓글 여론이 좀 약한데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참여정부 때는 조중동이 선동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갔죠. 그런데 지난달 22일에 발표됐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제대로 꿰뚫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 금융소득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반응이 그럴까? 이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 과세한다.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자로 불어난 수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예금 5억 원 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말을 이자 1,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왠지 뉘앙스가 나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됩니다.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높아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포털 댓글을 보고 싶었는데 포털 댓글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부정적인 댓글이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세라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치 세력의 무덤 같은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세금을 높인다는 말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요. 나하고 상관없는 세금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진보적인 분들은 이번 개편안이 너무 약하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좀 어정쩡한 개편안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대목은 이 정부 실드를 치려는 게 아니고요. 저도 머리로는 보유세 더 올려도 되고 심지어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의 조세 저항 감정을 생각해 보면 이게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 인상은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요. 단계가 필요해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 현실과 별로 관련이 없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들이 반감이 심하다는 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난히 조세 저항이 큰 나라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 같은 곳은 GDP 대비 세금 부담률이 40%를 훌쩍 넘는데도 세금 내는 거에 부담이 없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훨씬 낮은데도 정부가 세금을 조금 조정하면 엄청나게 여론이 나빠지죠. 이게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나라가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안 썼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국가처럼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쓴다는 확신이 있으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이렇게 거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수 정부가 7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뭔 일을 했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래서 보유세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는 게 맞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가 좋은 정부다. 맞죠. 맞는데 이게 지금 2년 만에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 5년, 10년 이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도 저 돈은 국민을 위해 쓴다라는 믿음이 형성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사회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쓸 때 주로 복지로 쓰겠죠. 그런데 이 대목을 정부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편 복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요.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쓰는데 물론 일단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써야죠. 그런데 복지 정책이 저소득층에게만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학적으로 재분배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오로지 복지를 저소득층에게만 막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복지 총액이 작아져 버리는 웃긴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 조세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금을 내는 가장 중요한 허리가 중산층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복지에 쓰는데 이걸 전부 다 저소득층한테 막 때려 박아요. 그러면 중산층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 유리지갑이고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꼬박꼬박 떼가는데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러면 내가 세금 왜 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래서 중산층들의 조세 저항이 거세지면 우리나라처럼 세금 올리는 게 불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저소득층 복지에 신경을 써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복지에 돌아가는 총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복지 정책을 펼칠 때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는 게 맞는데 그것만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복지가 보편적으로 확대가 돼서 중산층에게도 세금을 내는 허리층에게도 돈이 나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는 세금보다 더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수당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의 체제가 확립이 돼야 중산층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 없어지죠. 북유럽 모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진보적인 분들이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중산층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는 데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확신, 국가 시스템에 대한 확신, 국가가 우리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보편복지가 훨씬 더 확산이 돼야 되고, 요 시기가 5년, 10년 정도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도 점차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북유럽 같은 조세 저항이 없는 나라, 내가 세금을 내면 세금을 낸 것보다도 훨씬 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이런 신념이 모든 국민들에게 도입될 수 있도록 이제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손보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연 1,000만 원 아무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이런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는 게 뭐 그렇게 대단히 큰 권력의 횡포인지 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아니죠. 매우 공정한 일이죠. 부자 증세가 아니라 공정과세죠. 공정과세. 그렇습니다. 네. 공정과세. 자, 공정과세의 기틀을 세운 일. 매우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을 만큼 하여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나름 수위 조절을 했는데 이거마저도 뭐 못 내겠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지랄하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걸 갖고 지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뭐든지 문재인 정부 가면 다 반대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기왕 이렇게 욕 먹을 거면 아예 세게 종부세를 물리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런 이야기 주시는 분 저한테 많습니다. 저는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